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동미경님에게 대출 광고 문자가 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고 그 담당자가 창원입니다. 국선 변호인은 보통 무료이며 형사사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미경님은 대출해준다는 말에 통장에 입금된 돈을 뽑아서 준 건데 이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대출도 못 받았습니다. 이후 창원은 대리님에게 동미경님 증거 기록 복사를 부탁합니다. 하지만 대표는 회사 일이 아니기에 국선일 맡은 창원을 좋게 안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선일 맡으면 창원이 알아서 복사도 하고 다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원이 프린트를 했는데 놀랍니다. 이유는 무죄 기록이 다 있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기소를 한 이유는 보이스피싱이 성행하니까 막기 위해서 무리해서라도 공격적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죄가 나올까 우려스럽습니다. 주영은 80, 90년대 홍콩 누아르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 홍콩에서 희지와 영화 장소를 가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빌런이 목성대에 기계를 대고 말하며 배팅하는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남네요. 이렇게 말했죠. 아오, 오메와. 결국 도미경님 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합니다. 창원은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그 한말 한마디에 꼬투리 잡아서 미필적 고의 법리까지 적용시키면서 공범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해버리자 라는 뜻으로 판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플러스 용인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부주의와 실수와는 구별됩니다. 그래서 판사가 증거 자료를 봅니다. 희지가 결국 강남역에서 날 바람 맞췄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주영은 사실 나도 강남역에 갔다고 합니다. 서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해가 풀리고 오늘부터 1일로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선의의 경쟁 유재희 아빠가 잡혀갑니다. 그래, 벌 받아야지. 아니지. 희지 아빠가 잡혀갑니다. 이 모습에 엄마는 희지에게 아빠가 사기로 고소당했다고 말합니다. 희지는 안 그래도 요즘 아빠가 돈 때문에 굽심굽심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도미경님의 사건 선고가 유죄가 나와 창원이 놀랍니다. 희지는 아빠의 사건을 맡으려 하지만 엄마의 반대로 할 수 없어서 주영에게 이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희지 아빠 김명호 씨는 외국의 유망한 코인을 살 생각이었습니다. 이거란 최성미가 중간에 투자 사기를 벌인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피해자와의 계약서도 없는데 고소당한 김명호는 억울해합니다. 대표 김유진과 하상기가 뭔가 핑크빛 교류가 있습니다. 주영이 김명호님을 접견합니다. 결국 모두 희지 아빠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김명호님과 최성미님이 코인 투자 관련 계약서가 있습니다. 상기는 증거들만 보면 최성미 씨의 얘기가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아빠가 최성미에게 사업 제안을 했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자 희지는 당시엔 최성미를 몰랐다면서 2019년 계약서는 위조된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최성미랑 거래한 내역을 보여줍니다. 2022년도엔 최성미랑 거래가 없다가 2023년도에 최성미랑 거래한 게 나옵니다. 그러자 주영은 이건 정황 증거밖에 안 된다며 만약 유죄로 확정되면 이 제시가 형량에 영향을 끼친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공판기일이 되고 판사는 김명호 씨 변호인도 증거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합니다. 첫 공판기일에는 1. 피고인이 신원을 확인하고 2. 공소 사실을 낭독하고 3. 피고인의 입장 확인, 혐의를 인정, 부인합니다를 말하고 4. 향후 입증 계획 안내, 증인 부르기, 증거 제출 등을 합니다. 주영은 계약서를 부동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첫 공판이 끝납니다. 주영은 김명호에게 최성미도 같은 피고인이지만 증인으로 신문할 거라고 합니다. 문정은 김명호님이 평소에도 회사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던 게 확인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계좌를 살펴보니 정기적으로 현금 출금한 내역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빌려줬다는 것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을 전달받은 게 아니라 빌려준 거를 돌려받은 게 맞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선 최성미 말이 맞는 거라면 과거 계약서가 진짜가 맞고 피해자들의 증언도 맞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김명호 님의 말이 맞으면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게 되어 최성미와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만납니다. 피해자들은 김명호 님이 수익이 많이 날 거라면서 최성미 통해서 입금하라고 했고 최성미는 그걸 빌미로 우리한테 뒷돈을 챙겨달라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희진은 그럼 김명호에게 직접 투자하지 왜 최성미를 통하냐고 하자 피해자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며 합의하러 나온 게 아니냐고 역공합니다. 주영은 희지에게 들었다며 김명호 님이 2019년 사기를 당해 폐업을 했다가 다시 4, 5년 전에 같은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성미는 김명호를 2년 전에 알았다고 하는데 그럼 2019년도에 사업을 폐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희지는 피해자들에게 최성미가 거짓말하는 게 확실한데 왜 피해자들도 거짓말에 동참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에게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부탁하지만 피해자들은 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희지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2차 재판이 열립니다. 주영은 최성미에게 2019년도에 피고인이 코인 사업을 하기로 했었고 피고인이 증인에게 다시 부탁을 한 게 맞냐고 묻습니다. 이 말에 최성미는 맞다고 합니다. 이 말에 주영은 계약서와 김명호 씨 회사의 최근 세금 계산서를 보여줍니다. 보여준 이유는 계약서의 사업자 번호가 지금과 같아서입니다. 그러면서 김명호 씨가 2019년도에 폐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묻습니다. 이 말에 최성미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영은 김명호 씨의 2019년도의 세금 계산서를 보여줍니다. 2019년도의 사업자 등록 번호는 사라졌고 10년에는 새로운 번호를 썼다고 말합니다. 근데 2019년도의 계약서에 김명호 씨의 2020년 사업자 등록번호와 같다며 2019년도의 계약서는 위조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증인은 김명호 씨 회사로부터 9억 원을 빌렸고 그 돈을 갚아야 담보로 맡긴 물건을 되찾는데 갚을 돈이 없어서 9억 원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사기친 거라며 맞냐고 묻습니다. 최성미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영은 증인은 돈을 갚고 나서 김명호 씨로부터 차용증을 돌려받고 그 차용증에 찍혀있는 도장을 본떠서 계약서를 위조한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최성미는 강하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에 주영은 증인의 진술에 어떤 신빙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 판사들은 이미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최성미는 진 것 같아 분노합니다. 결국 판사가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성미를 징역 7년에 처한다. 그리고 피고인 김명호는 무죄. 이 말에 희지가 기뻐하며 안도합니다. 문정은 대표에게 임신 6주 차라며 출산 휴가에 대해 문의하니 대표는 휴가 말고 보통은 그냥 다 퇴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시간이 남았다며 나중에 얘기하자고 합니다. 문정은 이거 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언제 얘기하냐고 하자 대표는 잘 알면서 왜 그러냐며 지금 맡고 있는 거 50개 누가 하냐며 3개월, 6개월 쓸 변호사 쉽게 못 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알겠다며 아직 시간 있으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고 합니다. 사실 사무실은 너무 바쁩니다. 과연 문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서초동 8회는 끝이 납니다. 제가 말한 걸 들은 건 아니겠지만 역시 ASMR 노래 하면 된다니까요. 느낌있게 잘 살리잖아요. 카리나니까 잘 살리는 건지도 모르겠지만요. 역시 SM이라니까. 여기가 서초동 드라마에서 나오는 빌딩입니다. 여기가 원래 예슬로 커피숍이거든요.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이에요. 그래서 33빌딩이네요 여기가.